감사합니다. 준비하세요. 선생님 유튜버 같아요. 네? 유튜버 같아요. 아 유튜버는 못하지. 우리만 볼 수 있어요 이건. 왜냐? 비공개로 해놓으니까. 일부 공개만 해놓으니까. 왜? 나 구독자 있어. 저요. 저 5명이 됐어. 근데 구독자 해봤자 소용없어. 그걸 내가 올리진 않기 때문에. 저 좋아요도 눌렀는데. 그래? 그런 건 의미 없어. 근데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 뭐 따로 날라오던 거 없던데? 몰라. 아무튼 간다. 자 생태계의 환경 감사. 생태계. 자 생태계. 생태계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생태계를 볼 때 첫 번째 개체라는 게 있어. 개체가 뭐야? 개체가 뭐야? 은성아 개체가 뭘까? 한 마리. 우리는 개체. 어? 뭐라고? 아니 개체. 딱 우리 개체라고 해. 그럼 개체군이 뭐야? 개체군. 개체가 모여있는 거. 개체군은 우리가 개체군이야. 개체를 모여 있는 거. 그럼 여기서 개체군은 잘 봐. 누구야? 개체군은 같은 종이라고 부르죠. 같은 종. 개체군은 뭐라고? 같은 종. 그다음에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라고 얘기해. 군집은 뭐야? 서로 같은 종, 다른 종. 서로 다른 종들이 모여 있어. 여기는 지금 군집일까 군집이 아닐까? 군집이 아니에요. 군집이죠. 맞아요. 여기서 같은 뭐 있을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있어? 뭐 곰팡이도 떠다닐 거고, 아니면 여러 가지 세균들이 떠다닐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다른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군집이 모여서 나중에 생물들과 환경이 같이 모여서 생태계라는 게 나타나요. 생태계는요 여러 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생태계도 있을 수 있고요.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태계도 있을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뭐야 얘들아? 여긴 무슨 생태계야? 학원? 교실 생태계. 교실 교실. 빛도 있고 공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죠. 그럼 그것들이 뭐야? 교실 생태계, 숲 생태계, 강 생태계, 호수 생태계 이런 것처럼 그 환경에 맞춰서 생태계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뭐야 둘이 사겨? 진영이가 좀 많이 좋아해요. 진영이 너무 좋아해? 진영이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영이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산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산이가 좋은 거야, 남자가 좋은 거야? 네? 오. 아이 좋아요. 약간 거리 둬야 될것 같아. 산이가 좋은 거야, 남자가 좋은 거야? 산이가 좀 산이가 좋은 거야? 그럼 하나. 산이 아니야? 질척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역시. 야 질척대면 산이 다 싫어해. 쿨남. 알았지? 질척대지 마. 진영 알았지? 쿨한 남자. 질척대면 좀 그래. 저기 생태계만 좀 달라. 저기 생태 좀 달라. 자 밑에 갑니다. 생태계는 무엇입니까?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와 같은 생물 및 생물과 빛, 공기, 토양 같은 환경이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계를 이루는 걸 보고 생태계라고 불러요. 자 거기 보면 개체가 있고 개체군이 있고 군집, 생태계라는 게 나와 있죠. 설명드렸습니다. 개체군은 뭐랬어? 같은 종, 다른 종? 같은 종. 그다음에 군집은 뭐랬어? 다른 종 이랬었죠. 밑에 생태계 구성 요소는요. 자, 첫 번째 생물적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이 있죠. 생물적 요인이 뭐야? 말 그대로 생물을 얘기해요. 생물의 순간 누구십니까? 첫 번째 생산자가 있겠죠. 또 뭐 있어? 소비자가 있을 거야. 세 번째 분해자가 있겠죠. 얘들아 생산자가 뭐야? 광합성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애들. 됐어? 소비자는 뭐야? 그 양분들을 분해하는 것들. 자, 소비자는 자기가 양분을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이거 슈렉이냐? 못 만들. 슈렉 이거 광합성이요? 슈렉이냐? 네? 슈렉 광합성이요? 안 하죠. 슈렉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니요? 없죠. 근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어요. 아무도 슈렉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만화가 있을 뿐이죠.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일단 뭡니까? 광합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소비자 같은 경우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드는 게 우리가 소비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정의는 어떻게 돼? 지가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나한테서 뺏어와요. 먹어야만, 즉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된다라고 보는 거죠. 분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분해자는 일종의 소비자하고 비슷하긴 하거든. 얘도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 생산자나 소비자의 배설물 혹은 사체 이런 걸로
분해를 하는 거.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주는 게 뭐 분해자라고 불러요. 됐죠? 선생님, 어. 지렁이 분해자예요? 지렁이도 분해자? 그럼 소비자로 볼 수도 있고요. 뭐 그 나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도 그런 거 먹는 거니까. 근데 밑에 갑니다. 생산자부터 갑시다.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이에요. 광합성 한다 나오셨어요. 광합성 하면 다 뭐가 되는 거야? 생산자. 생산자. 식물만 생산자는 아니야. 누구도 있어. 식물 말고 플랑크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야. 그다음 밑에 봅니다. 소비자는 무엇입니까?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하여 유기물을 섭취하여 살아가는 생물을 보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먹이를 먹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그런 게 있어요. 1차 소비자가 뭐야? 초식동물, 2차 소비자는 육식, 3차 소비자, 육식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은 뭐라 했어? 최종. 5차 그런 거 아니야. 최종. 최종이라는 얘기는 뭐야? 사람은 1차가 될 수도 있어요. 2차가 될 수도 있고 3차가 될 수 있어. 근데 나를 먹는 애는 없잖아. 사람을 먹는 게 없잖아. 누가 먹어요? 1차가 되면은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없잖아. 그 다음에 나를 먹어? 내가 너 뭐 먹었어? 저요? 밥 먹었죠. 쌀을 먹었다는 얘기는 너 몇 차야? 2차. 1차죠. 아, 초식인데 풀떼기 먹은 거잖아요. 네. 그럼 너를 누가 잡아먹어요? 호랑이. 우리 집에 호랑이 있어요? 없는데요? 호랑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호랑이한테 잡혀 먹혔다라고 하는 건 해외 토픽에 나올 정도로 아주 드문 일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는 최종 소비자. 즉 다시 말하면 최종이라는 얘기는 우리 다음에 없다는 얘기죠. 사람은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 있고 3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6차, 7차 그런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상위 영양 단계를 갈수록 에너지는 점점 적게 도달이 되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밑에 갑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 방금 설명드렸고 분해자는 뭡니까?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생물을 분해자라고 불러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생물을 보고 얘기했었어. 됐죠? 네. 비생물적 요소는 어디입니까?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 요소를 얘기해요. 뭐 빛도 되고요, 토양도 되고, 수분, 온도 뭐 다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거기 뭐 있습니까? 자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작용과 반작용 외우셔야 돼요. 그냥 상호작용 외우셔야 되고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10번째.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햇빛이 쨍쨍해서 광합성을 잘한다. 그러니까 햇빛이라는 게 광합성을 잘하도록 만들어줬죠. 그게 뭐야? 작용이라 불러. 작용. 정해진 거야. 이름이 정해졌어. 누가 누구한테?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작용. 그럼 반대로 숲이 우거졌더니 땅이 축축해졌어. 증발을 잘 못해서 축축해졌어. 뭐야? 반작용이죠. 누구야? 숲이라는 나무가 땅을 축축하게 만들었으니까 숲이 토양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불러? 반작용이라 불러. 됐어? 작용이 뭐랬어?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 반작용은 누가? 반작용은 생물이 환경한테 미생물이 아니라 환경한테 영향 주는 거. 다시 한번 작용은 뭐랬어? 환경이 생물한테, 반작용은 생물이 환경한테. 됐습니까? 상호작용은 지들끼리. 그러니까 됐어? 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뭐라고? 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지들끼리 생산자가 소비자, 분해자 여기서의 관계들을 상호작용이라 부른다. 됐어? 이거 생원에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 됐죠? 근데 밑에 갑니다. 작용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서 은행, 나무 잎이 노랗게 변한다. 기온이라고 하는 게 은행, 나무 잎이 노랗게 변하게 되는 원인이죠. 이게 작용이라 불러요. 반작용 뭡니까?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 얘기해요.
식물 낙엽이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졌다. 됐습니까? 상호작용, 생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여우의 수가 급 증가하자 토끼 수가 감소했다. 이거 먹고 먹히는 관계죠.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어요. 무슨 관계? 포식과 피식 관계라고 하면서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아? 일단 밑에 보시면 그림 나와 있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밑에 생물과 환경 보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상호작용한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빛과 생물, 그다음 온도와 생물, 수분, 토양 뭐 이런 거 정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빛과 생물이야. 그러니까 빛과 생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 빛의 세기, 빛의 파장, 빛의 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빛의 세기라고 하는 것들은 강한 빛이 있고 약한 빛이 있겠지. 맞아? 강한 빛이 있고 약한 빛이 있다는 얘기는 자, 빛의 세기는 식물의 광합성과 관련돼 있어요. 됐어?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얘는 빛의 파장은 조류. 조류가 뭔지 알아 몰라? 조류가 뭐야? 새아니라고. 해조류 같은 거 바닷속에 있는 조류를 얘기해. 뭐 녹조류, 갈조류, 황조류 이렇게 뭐 녹조류, 황조류, 갈조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 됐어? 그럼 걔네들은 뭐야? 걔네들은 물에서 살지. 그럼 물 속에서 빛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가 센 애는 더 깊이까지 들어가고 에너지가 작은 애는 조금밖에 못 가지. 그럼 빛의 파장과 관련돼 있어요. 이따 자세히 얘기할 거야. 세 번째, 빛의 길이는 뭐야? 지금은 낮이 길어, 밤이 길어? 지금 밤이 길죠. 밤이 길다라는 얘기 어떻게 돼? 낮의 길이가 12시간이 안 되지. 그럼 지금 꽃이 펴요, 안 펴요? 안 피죠. 안 피죠. 안 피죠. 안 펴? 500분. 국화. 국화는 가을에 펴요.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에 피죠. 다시 말하면 뭐야? 낮의 길이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하면 밤의 길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꽃이 피니 안 피니라는 게 결정된다고. 요거 잘 볼 거야. 그래서 일단 밑에 갑니다. 첫 번째, 빛과 생물, 환경 생물 봅니다. 환경 생물이니까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작용이야. 식물의 줄기가 빛이 있는 쪽을 향해 굽어 자란다. 그것도 뭐야? 빛에 관련된 빛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굽어 자란다. 밑에 보면 양성, 골광성, 옥신 뭐 안 외워도 돼. 해바라기 같은 경우 어디에 향하냐? 해 쪽으로.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사슴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시작합니다. 빛의 세기.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한 식물에서 빛을 많이 받는 잎은 빛을 적게 받는 잎보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양지식물, 음지식물, 양엽, 음엽이라는 말이 나와요. 됐어요? 양지가 뭐야? 양지. 밝은 음지는 어두운. 됐어? 양지, 음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양지식물은 뭘까? 양지식물. 햇빛이 많은 곳에서 자, 양지식물은 빛이 많은 곳에서 잘 살아. 됐어? 양지식물은 그래. 음지식물은 뭘까요? 음지식물은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산다. 빛이 많은 곳에서도 잘 살고요. 적은 곳에서도 잘 살아. 그게 음지식물입니다. 됐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뭐라고? 예를 들면 참나무 뭐 이런 것들. 그 사슴 있잖아요. 사슴이요. 제 길이 아니고요. 빛의 세기라고 해도 되고 빛의 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양엽, 음엽이란 말이 있거든요. 양엽, 음엽. 양엽은 일반적으로 누구야? 양지식물이 갖고 있는 이파리가 양엽이고요. 음지식물이 갖고 있는 이파리가 일반적으로 음엽입니다만
한 나무야. 됐죠? 햇빛이 이렇게 올 거야. 그럼 이쪽 부분은 어떻게 돼? 이쪽 부분은 햇빛을 많이 받아 적게 받아? 많이 받아. 얘가 많이 받아 양여이라는 이파리를 가져요. 근데 안쪽은 어떻게 돼? 빛이 많이 와 적게 와? 적게 오니까 음엽이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즉, 한 나무 안에서도 양엽과 음엽으로 나눠져요. 한 나무 안에서도. 이해돼? 한 나무 안에서도 양엽과 음엽이 존재한다야. 무조건 양지식물이 양엽이고 음지식물이 음엽이 아니야. 됐습니까? 또 나온다. 잘 봐. 보상점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는 없어요. 적으셔야 되겠다가 보상점. 보상점은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빛의 세기. 이걸 보고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불러요. 빛의 세기가 뭐라고?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 그럼 얘가 뭐야? 하루에 맑은 날 몇 번? 2번 일어나요. 보상점. 몇 번 일어난다? 2번. 됐어? 그냥 저기 옆에서 있는 인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빛의 세기. 이걸 보고 뭐라 불러? 보상점. 하루에 몇 번? 2번. 여기는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어요.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이게 보상점이라고 생각하면 광합성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 산소를 만들겠죠. 산소가 이렇게 다 쓰여요. 누구야? 호흡에 다 사용돼요. 호흡하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건데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다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를 호흡이 다 주는 거고요.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관상 밖에서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뭐야? 보상점.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다음에 광포화점.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 보고 해? 광포화점은 광합성량이 너무 많아요. 최대인 빛의 세기. 이걸 보고 광포화점이라고 해요. 광포화점 뭐라고? 광합성량의 최대인 빛의 세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엽록체죠. 엽록체는 숫자가 무한히 많아요? 아니면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다시 말하면 얘는 뭐야? 모든 엽록체들이 다 광합성하고 있는 거야. 그럼 더 이상 늘어 안 늘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늘질 않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이고 여긴 흡수예요. 여긴 방출이고요. 그럼 빛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빛의 세기라고 봅시다. 빛 세기. 됐어요? 그럼 여기서 보실게요. 여기 점이 뭐예요? 여기 점이. 보상점이지.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바깥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도 않았고 바깥으로 방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상점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광포화점. 됐죠? 그럼 하나 더 갑니다. 봐봐. 여기는 빛의 세기 얼마야? 0이죠. 그럼 광합성을 해요, 못해요? 아예 못하죠. 그럼 이 양이 이만큼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 방출했죠. 그럼 뭐야 이 높이가? 이게 호흡량이라고 불러요. 됐어? 근데 여기가 뭘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호흡량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외부에서 들어간 양만 볼 수 있죠. 이걸 보고 순 광합성량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합쳐서 뭐라 불러요? 총 광합성량이라고 부르고요.
됐습니까? 넌 왜 안 쓰냐? 사진 찍을 그래서 그냥 뭐 팔짱 끼고 지금 보기만 있어 하고 있어? 이건 좀 그런데? 나만 겁나 팔 아프게 쓰고 있는데? 열심히라도 들어. 열심히 들어요. 많이, 엄청, 무지하게. 이게 만약에 양지식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양지. 됐죠? 음지식물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 산다는 얘기는 이게 돼요. 이게 음지식물이에요. 음지식물. 부상점도 낮고요. 광포화점도 낮죠. 이해돼요? 광합성, 총 광합성량도 좀 적고요. 이해돼? 이해돼? 네. 알아두시고요. 양엽, 음엽 얘기해야 돼. 내가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양엽, 음엽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총광합성량이 순광합성량하고 호흡량 합친 거예요? 근데 합친 거예요. 왜냐면 순광합성량은 외부에서 보이는 것만이에요. 근데 내부에서도 호흡양으로 생성된, 호흡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이해되세요? 양엽, 음엽이라는 게 있어요. 양엽, 음엽. 좀 전에 얘기했죠. 양엽, 음엽. 뒤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니 이 3페이지.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림 두 가지. 이파리가 두 개 있어요. 맞죠? 맨 위에 있는 왼쪽이 누구야? 양엽. 오른쪽이 음엽이에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양엽, 음엽, 두께, 넓이, 그다음에 울타리 조직, 광합성량. 이렇게 네 가지를 씁시다. 두께, 양엽은 두꺼워요. 맨 얇고요. 넓이가 좁고요, 넓어요. 울타리 조직 발달되어 있고요. 발달이 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야? 광합성량 많고요, 적어요. 양엽에는 햇빛이 많이 와, 적게 와? 많이 오지. 그러니까 굳이 넓을 필요가 있어, 없어? 안 넓어도 돼요. 빛이 많으니까 좁아도 돼. 햇빛이 많으니까. 대신 두꺼워야 돼. 울타리 조직이 발달됐으니까. 근데 음엽은 어떻게 돼? 빛이 많이 와, 조금 와? 그러니까 최대한 넓게. 그래야 빛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얇아야 돼. 빛이 좀 투과돼야 뒤쪽에 있는 음엽한테도 빛이 가니까. 이해돼요? 기억하셔요. 저렇게도 보시는 겁니다. 알았니? 뭐? 발달 옆에 있는 거 뭐라 쓰신 거예요? 발달 덜 발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두 겹이나 세 겹 된다면 그러니까 음엽이라고 하는 건 한 겹이야, 한 겹. 차이 알겠어? 오케이.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 그림까지 보시고. 얘들아 봐봐. 얘가 이런 표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오기도 하고, 표로 나오기도 해. 이게 실험이 어떤 걸로도 나오냐면 봐봐. 물풀을 여기다 놨어. 물풀. 그럼 여기다 기체를 포집할 거야. 나 보시면 기체를 포집할 거야. 전구가 다가올 거야. 전구가 다가올수록 기포수는 어떻게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겠죠? 기포수가 많아진다는 얘기 뭐야? 다가갈수록 빛의 세기가 세지는 거잖아. 그럼 광합성량이 늘어서 그래요. 그럼 어느 길이 이상이 되면 더 다가와도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 이것도 조실험인 거야. 알았니? 알았니? 여기서 기포방울이 뭐야? 산소방울. 됐습니까? 알아두셔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쓸 거 쓰시고 혹시 찍을 거면 찍으시고. 저 준비하다가 저 팔짱 끼고 있다 찍는 거 봐. 씨. 네. 아이폰. 안 찍어? 저 쳤어요. 그래.
됐어? 왜 산소가 나오는 거야? 뭐라고? 저거 실험했어. 산소가 나온다니까? 화합성 있잖아. 화합성으로 산소가 발생돼요. 좀. 됐어? 왜? 네? 왜? 아, 네. 아니야? 이렇게 다정하게 쳐다보고 있어. 진행하죠. 뭐라고? 친하다고? 성산아, 짱친이. 민혁이 짱친이야? 짱친이요. 그건 아니지? 네. 아, 아니란데? 어디 까였어? 아이씨, 진혁이도 까이고 민혁이도 까이고 뭐야? 니네 둘이 사겨로 그래. 네? 니네 둘이 사겨요. 그거는 그건 좀 그래? 네가 깐 거야? 아, 네. 뭐 너 두 번 까였어? 제가 먼저 봤어요. 연봉이 인차이. 자, 아무튼 그 정도 보시는 거고. 그다음 바로 밑에 보면 보십니까? 3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나와 있죠. 녹조류가 뭐야? 녹색, 갈조류는? 갈색, 홍조류는? 빨간색, 맞죠? 노란. 빨간색과 황색과 청색 중에 적색은 660이죠. 황색은 600이고요. 청색은 470이에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요. 적어줘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한다? 크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에너지가 크면 깊이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잘 봐. 그럼 일단 보시면 첫 번째 뭐 할까요? 이거 지워버립니다. 파란색 깨졌나요? 네 깨졌나요? 조금밖에 안 깨졌어요. 다행이다. 그 다음에 갈색으로 봐야 되냐? 황색 파란색 황색 적색 이렇게 되죠. 바다가 얕은 곳, 중간 깊이, 깊은 곳.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사는 애가 홍조류입니다. 요렇게 사는 애가 갈조류, 여기가 녹조류. 녹조류는요, 누굴 어떤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니? 적색을 이용해요. 갈조류는 황색을 이용하고요. 홍조류는 어떻게 합니까? 청색을 이용하죠. 그 청색이 오는 도달하는 모든 곳에서 다 사는 게 홍조류입니다. 홍조류 누구 있을까요? 그 옆에 안 적혀있나? 홍조류 누구야? 김 색깔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이에요. 검은색이지만 일단 물에서 잘 풀면 붉은빛이 나요. 됐습니까? 이야. 세 개 다 있는데 굳이 그냥 하나만 쓰는 거예요. 네. 홍조류 같은 경우 빨간색은 흡수 안 하고 반사를 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반사를 했다는 얘기는 광합성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녹조는 파래라는 건 알 것이고요. 근데 미역이 뭡니까? 갈조류예요. 미역이 색깔이 무슨 색이야? 검은색. 네? 미역 안 먹어봤어? 물에 풀면은 갈색. 삶으면 녹색. 갈색이 돼요. 초록색이 돼요. 네. 삶기 전에 원래 색깔이 아니 끄떡이 아니라 마른 미역. 처음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갈색입니다. 갈조류에 갈조류. 처음 색깔 갈색이라고요. 삶아서 색소가 파괴돼서 그 색깔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아주 그냥 자랑스럽다 그런 표정으로 끄떡끄떡하지 말고 빨리 봐야지. 자, 해결 분포 요거 이해되시죠? 일단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거기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이라는 게 있을까? 보여? 네. 장일 식물이 뭘까? 장일 식물. 꽃을 많이 팔. 일이 무슨 일자일까? 나를 오래 살아요.
낮의 길이가 길 때 꼽혀요. 단위의 식물은 됐습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는 중요한 건 잘 봐라. 얘가 중요해. 연속된 밤의 길이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단위의 식물은요. 한 개 암기 이상. 여기서 한 개 암기는 12시간. 밤의 길이가 12시간을 얘기해요. 12시간보다 길 때 꽃이 피는 게 단위의 식물. 밤의 길이가 12시간 이상이 될 때 꽃이 핀다고요. (24시간) 중에서 여기 12시간입니다. 여기가 밤이고요. 여기가 밤이고요. 여기가 밤입니다. 이제 중간에 번쩍 섬광을 한번 주죠. 그럼 여기 단일 식물이 있을 것이고 장일 식물이 있을 건데 단일 식물의 경우는요. 꽃이 피고요. 안 피고요. 안 펴요. 안 피고 피고 핍니다. 성광이 빛을 번쩍 줬다고요. 그러니까 밤에 꽃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뭐 식물이 있는 데다가 빛을 번쩍 준 거야. 뭐. 몇 시간 준 거예요? 어? 빛을 그냥 딱 한 번 준 한 번 준 거예요. 한 번만 줘도 안 봐요. 네. 다시 저거 칠해져 있는 밤이라고 저거. 밤. 그럼 여기서 단위 식물 어떻습니까? 12시간보다 더 길죠. 연속된 밤의 길이가. 꽃이 펴요. 얘는 어떻습니까? 밤의 길이가 짧죠. 꽃이 안 펴요. 얘는 긴데 문제는 뭐야? 연속되지 않았어. 연속된 게 12시간이 안 돼요. 그럼 꽃이 안 피죠. 장이는 꽃이 피는 거고요. 여기서 꽃이 핀다 안 핀다는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한 거야? 밤의 길이. 연속된 밤의 길이가 제일 중요해요. 저것 때문에 꽃이 펴요 안 펴요가 결정이 돼요. 됩니까?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빨리빨리 가야겠다. 온도와 생물은 별다르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하면 돼요. 여기가 제일 양이 많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또 찍어? 네. 이해? 자세히 하는 거야 지금. 그다음 밑에 보면 이제 요거까지 된 거예요.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이제 온도와 생물 나죠. 온도와 생물. 은행나무는 기온이 내려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군다. 개구리는 추운 계절에는 물질 대소가 어려워 겨울잠을 잔다. 얘들아, 개구리가 뭐라고 불러? 변온동물이라고 불러. 무슨 동물? 변온동물. 변온동물이라는 얘기 뭐가 변했다? 온도, 체온이 달라지는 거. 주변 환경에 맞춰서 체온이 달라지는 동물을 보고 변온동물이라고 불러. 사람은 뭐야? 정온동물, 정온. 정해져 있어요. 항상 정해진 온도만 갖는다. 정온동물. 됐어? 근데 보면 개구리는 추운 계절엔 물질 대사가 어려워 겨울잠을 잔다는 얘기는 추워졌다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몸에 있는 효소가 작용을 잘 해 못해? 못하지. 그래서 물질 대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적어놔야 돼요 지금. 얘 뭐라고?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효소가 작용을 못해서 겨울잠을 잔다. 그런 말 쓰셔야 돼요. 됐습니까? 밑에 보면 북극여우는 사막여우보다 몸집에 비해 귀와 꼬리가 짧아서 피부를 통한 열의 방출이 억제된다. 북극여우는 겨울, 그러니까 추운 곳에 사는 애죠. 열의 방출이 좀 적어야 되고요.
생물에서 환경은요.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숲은 다른 곳보다 시원하다. 증산작용이 뭐야? 해서 식물이 잎에서 물이 증발되는 거. 그럼 열을 뺏어가죠. 그러니까 조금 수온이, 그러니까 그 기온이 좀 낮은 거죠. 됐습니까? 뒤로 간다. 자, 뒤로 가시면 베르그만과 알렌의 법칙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됐어요? 베르그만, 알렌 몰라도 돼요. 베르그만, 알렌 몰라도 돼요. 근데 뭐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추운 데 사는 애들은 말단이 작아요. 끝부분이 작다고. 작아서 어떻게 돼? 표면적이 넓을까 작을까? 작아요. 표면적이 작아서 열의 발산이 적은 거야. 열의 발산. 그러니까 열이 적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더운 데 사는 애들은 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열의 발산이 많은 거죠. 펭귄들 있죠. 펭귄들. 북극에 사는 펭귄보다 적도 근처에 사는 펭귄들의 날개 길이 이런 게 길어요. 적도 펭귄이죠. 네. 갈라파고스 펭귄이라는 애가 있어요. 갈라파고스 펭귄 날개 길이가 길어요. 날개 길이가 긴 이유가 뭐래? 수영을 잘한다라는 것보다 일단 열의 방출이나 그런 게 커서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는 게 베르그만과 알렌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물과 생물 나와있죠. 물과 생물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 물의 증발을 막습니다. 곤충의 몸 표면이 키팅질로 되어 있고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껍질에 쌓여 물의 손실을 막는다. 됐습니까? 다 물과 관련돼 있는 거죠. 사막에 사는 캥거루 쥐는 땀을 분비하지 않고 소량의 오줌을 조금 나눠서 넣어요. 되게 진한 오줌을 넣죠. 낙타도 비슷하고요. 생물과 환경, 갈대 등 수생 식물에 의해서 물속 무기물이 제거되고 수질이 정화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공기와 생물, 토양 생물 니네가 읽으셔요. 따로 읽으셔도 돼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올 건 뭐야?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지. 알았니?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지. 그걸 찾으시는 게 니네가 할 일입니다. 알았어? 됐습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생태계 평형이거든요. 자, 생태계 평형 간단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생태계 평형. 생태계가 누구와 누구야? 개체군과 군집이 있고요. 환경이 있죠. 이게 같이 살고 있는 게 뭐야?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그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이 생태계가 골고루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생태계 평형이야. 됐습니까? 그럼 봐봐. 생물 군집 구성이나 개체 수, 물질량,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부른다. 됐니?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먹이, 사슬, 무기 환경, 물질 순환 되어 있는데, 자, 먹이 사슬이란 말이 있을 거고요. 먹이 그물이란 말이 있을 겁니다. 같은 말, 다른 말? 비슷하긴 한데요. 다른 말이에요. 먹이 사슬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게 먹이 사슬이라 불러요. 됐어? 다시 한번 먹이 사슬 뭐라고? 먹고 먹히는 관계. 예를 들면 풀이 있습니다. 풀을 누가 먹어요? 메뚜기가 먹죠. 메뚜기를 누가 먹어요? 개가 먹죠. 개구리가 먹죠. 개구리요. 개구리를 누가 먹습니까? 뱀이 먹는다고 하잖아. 뱀을 누가 먹습니까? 새가 먹는다고 하잖아. 너 뱀 먹니? 아니요. 먹는 사람 있던데. 먹는 사람이 있긴 한데 뱀은 그렇게 막 먹진 않죠. 뱀술. 뱀술도 있는데 그걸 막 주변에서 막 볼 수 있어요? 나 본 적이 없는데 진짜. 근데 피자헛 있잖아. 피자헛에서 뱀고기를 올려놓은 피자를 판대요. 진짜요? 어저께가 그저께 봤어요 뉴스에서. 진짜요? 진짜로. 한국이에요? 지금도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그것만 봤어요. 그 궁금하네. 헤드라인만 봤어요.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뱀고기를 올려놓은 피자를 판다고 했어요. 나도 몰라. 그걸 먹을 생각도 없고. 홍콩에서 먹고 판다는데. 싶지도 않아. 홍콩에서 판대요. 홍콩? 맞지? 내가 보긴 제대로 본 거지, 맞지? 맞습니다. 맞아. 어제 나온. 내가 지금 못 쓴 걸까, 얘들아? 먹이사 사슬. 먹이 사슬을 쓴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만약에 메뚜기가 멸종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죽어요? 개구리 죽죠. 개구리 죽으면 뱀도 죽고 뱀 죽으면 끝나는 거죠.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에 유리해요. 따라서 됩니까? 먹이 사슬이 더 복잡해져서 뭐가 됩니까? 먹이 그물이 되어야 돼요. 됐어? 먹이 그물이 되어야 돼요. 먹이 사슬이 뭐가 되어야 된다? 먹이 그물이 되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먹이 사슬이 뭐가 된다? 먹이 그물이 된다. 그러면 밑에 갑니다.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생물 종수가 많아야 돼. 생물 종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는 대체 먹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 종이 없어져도 대체 먹이가 있어야만 안 좋고 버틸 수 있잖아. 진영아, 뭔 생각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진영이 왜 이래? 내가 지금 저기 영상 찍고 있어서 별로 말은 못 하겠지만, 네가 이따 끝나고 어떻게 나 좀 볼까? 옥상 갈래? 아니 저 화장실 갈래? 4층 화장실 가자고. 옥상 열려 있다고? 열려 있대. 내가 너 거기서 던져버릴 수도 있어. 집중해. 진영아 왜 그래? 집중 좀 하지? 어저께 마사지가 좀 약했어? 좀 더 세게 해줘. 네, 영상 왜 찍어요? 영상 왜 찍냐고? 친구 중에 안 온 친구가 있잖아. 그걸 좀 관심을 좀 가져봐라. 어휴, 저 뭐냐? 아니 안 왔는데. 너 관심을 가져봐야지. 관심 있어야지. 친구 안 왔는데 한 명 안 왔는데. 이거 몰라? 가연이가 안 왔는데. 이거 몰라? 가연이가 누구야? 가연이가 안 1년 왔는데. 동안 같이 머리. 지냈는데. 긴 머리. 그래 머리 너보다 길지. 빡세. 그래 긴 머리긴 하지. 얘들은 다 긴 머리야. 맞죠? 그때 보니 나눠서 안 됐냐? 왜 나눠왔는데 이쪽이 남자야 돼? 이쪽이 여자야 돼? 왜 나눠왔냐? 했어요. 나중에 섞어버려. 갑니다. 자 밑에 보죠. 첫 번째 생물 종수가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천이 중엔 군집보다 극상에 도달한 군집이 더 평형이 잘 유지된다.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근데 밑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으면 물질 순환이 안정적이고 에너지 흐름도 원활해야 되고요. 생물은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 이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에 저장된 후 먹이 관계에 의해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먹이 관계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먹이 그물을 이룰수록 생물종이 다양하다는 얘기니까 대체 먹이가 생겨서 멸종이 잘 안 돼요. 됐습니까? 밑에 생태계 평형 유지의 원리 별표 하나 쳐넣어주시고 그거 밑에 잘 나와요.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밑에 안정된 생태계에선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대부분 먹이 사슬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밑에 보실게요. 그림 보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있죠. 근데 갑자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차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1차 소비자가 먹이로 하는 생산자는 그럼 어떻게 돼? 많이 먹혀서 줄어야겠죠. 대신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 왜 늘어야 돼? 먹이가 많아졌으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잡아먹힐 거고 생산자를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줄어야죠. 이해됩니까? 줄어야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다시 봅니다. 다시 1차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그럼 생산자 감소할 거고 2차 소비자가 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2차 소비자가 늘었다는 얘기는 1차 소비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잡아먹혔죠. 생산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1차 소비자가 먹을 만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먹이 경쟁이 심해져요. 그럼 당연히 좋은 효과야, 나쁜 효과야? 나쁜 효과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감소해야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1차 소비자가 줄었으면 2차 소비자도 다시 줄어야 되고 대신 생산자는 다시 늘죠. 그러니까 다시 평형에 도달합니다. 처음 상태보다는 전체적으로 개수는 적어지긴 하겠지만 다시 평형에 도달해요. 이해됩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시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됐습니까? 왜? 쉬어야 돼? 아직 시간 남았어. 충분해 봐야 돼. 자,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밑에 이제 에너지 흐름. 자, 에너지 흐름.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받는다? 먹는 거. 먹는 거죠. 먹는 거 맞아요. 태양 맞아요. 태양 맞아. 태양 말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먹는 건 우리가 식물을 먹든 동물을 먹든 제일 중요한 건 동물들은 식물에서부터 유래된 유기물들을 먹은 거잖아, 맞지? 네. 그러면 그 유기물들은 어디서 온 거야? 태양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근원은 누굽니까? 생태계에서 에너지 근원은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 됐어요. 생태계에서 에너지 근원 누구라고? 태양 에너지. 됐습니까? 생태계의 근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는 광합성에 의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유기물에 저장된다. 맞아요? 우리 에너지 전환하면서 배웠잖아. 무슨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다? 광합성을 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유기물에 저장된 거야. 그 다음에 그걸 쓰면 어떻게 돼? 무슨 에너지야? 아니 썼어. 그때 나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대?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에서 빠져나가는 거지. 그럼 다시 우주로 다시 나가야겠지. 우리 열 평형 했었잖아. 에너지 평형 했었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결국엔 태양에서부터 오는 애들을 빛 에너지를 계속 받지 않으면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에너지는 순환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밑에 갑니다. 빛 에너지는 광합성에 의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유기물에 저장된다.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생명 활동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됩니다. 즉 생태계의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열 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줄 좀 치실 거. 생태계의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줄 쳤어? 줄 쳤어?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줄 하나 더 칩니다. 뭐라고 써 있어?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에너지의 유입이 있어야 돼.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거기다 적을 거야. 물질은 생태계에 대해서 물질을 순환한다. 따라서 유입, 유출이 없어요. 됐어요? 유입, 유출 없다는 얘기.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다는 얘기.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와? 물질이요? 안 들어오죠. 거의 타서 없어지죠. 아주 간혹가다 가뭄에 콩 나듯이 한두 번씩 들어오는데 그 양은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그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게 있어 없어? 뭐가 있어? 우주선이 그렇게 많을까? 우리 지구에 비하면 겁나 작죠. 따라서 어떻게 돼? 유입, 유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은 계속 순환해요. 에너지만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바로 밑에 그림 같은 거 나와있지? 거기서 선들이 있는 색깔이 조금 진한 애가 물질이고요. 색깔이 조금 옅은 애가 에너지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기억하시고 밑에 에너지 효율 또 남았네. 에너지 효율. 여기서 에너지 효율은 약간 달라. 여기서 에너지 효율은 뭐야?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의 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얼만큼 전달해 주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에너지 먹이 사슬에 따라서. 그 밑에 보면 자, 에너지 효율.
하위 영향 단계에서 상위 영향 단계로 넘어갈 때 이동하는 에너지 비율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100% 그렇진 않아요.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긴 해.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밑에 갑니다. 에너지 효율은 뭐야? 전 영향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현 영향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 됐습니까? 전 영향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현 영향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 됐습니까? 그럼 거기 밑에 그림 나와 있지. 얘들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보십니다. 잘 봐라.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세요. 생산자 1차, 2차, 3차라고 보시고 분해자라고 볼게요. 생산자가 에너지 갖고 있죠. 얘를 이거 세포흡해서 열 에너지로 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낙엽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얘 먹힌 거죠. 됐어요? 그럼 거기서 보실게요. 잠깐만. 20810. 얘가 2810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라면 버린 건 이렇게 돼요. 그 적혀 있는 거면 그대로 보는 거야. 숫자는 그냥 더하기 빼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먹힌 건 얼마나 먹혔어? 위에 아래 빼. 요거를 합한값에서 얘를 빼면 돼요. 얘하고 얘. 나 이거를 더합시 얘예요. 이해돼? 그럼 얼마래? 3020. 이것도 지가 쓰고 버리고 간 거. 그럼 얼마 돼? 1865. 밑에 게 얼마 돼? 651, 505. 됐어요? 얘들아, 1차 소비자의 효율, 에너지 효율 얼마 됩니까? 어떻게 구한다? 전 단계 분의 현 단계야. 전 단계 얼마? 2810분의 3021 곱하기 100. 대략적으로 얼마 됩니까? 1.5배 좀 15% 정도 되겠네. 약 15% 정도. 약. 됐습니까? 두 번째, 2차는 어떻게 돼? 2차는. 전 단계가 3021이죠. 현 단계는 505입니다. 됐어요? 그럼 얼마 됩니까? 대략적으로 곱하기 100 하면 이거보다 일단 1.3 18% 정도 되겠네. 약 18점 몇이네. 15에서 18% 늘었죠. 그럼 상위 영향 단계로 와서 점점 더 늘어나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마지막 생태 피라미드.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체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을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차례 쌓아 올린 것이다.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개체수는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생물량이 뭐야? 생물량.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양이야. 봐봐. 나무가 있죠. 나무 안에 뭐 있어요? 우리 나무 안에 여러 유기물, 뭐 탄수화물도 있고, 뭐 단백질 있고, 지방질 이것들이 다 뭐야? 유기물. 그러니까 나무의 그 총량 이걸 보고 생물량이라 불러요. 됐습니까? 그것들이 합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물량 피라미드. 즉 개체수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합친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환경 변화와 생태계 보전, 기후 변화, 무분 변환 개발과 환경 오염, 남핵과 불법 포획, 외래종 도입. 이것들은 다 생태계 보존에 안 좋겠죠. 환경 관련 법률 제정, 생태 통로 설치, 도시숲과 옥상 정원 조성, 생태계 보호. 이것들이 뭐 생태계 보존하는 방법들입니다.
읽으시면 돼요. 따로 내가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밑에 생태계 평형 원리는요. 미국의 카이바보 고원에서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1905년 사슴의 포식자인 늑대를 사냥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이 있죠. 그림은 그 후 30년 동안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 및 초원의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풀을 누가 먹어요? 사슴. 사슴을 누가 먹어요? 네. 됐죠? 그럼 늑대가 죽어버리면 사슴은 급격히 늘겠죠. 그럼 사슴이 늘었다는 얘기 뭐가 줄어버리는 거야? 생산자가 줄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사슴. 사슴도 줄어버리겠죠. 자, 늑대가 사냥이 허가된 직후에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포식자가 없어졌으니까. 1920년 이후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게 뭐야? 초원의 생산량 감소했다. 초원의 생산량 감소했다는 얘기, 초원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풀떼기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결론, 인간의 인위적인 간섭은 생태계 평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다시 평형에 도달은 해. 다시 평형에 도달은 해. 하지만 자연적인 것보다 오래 걸려요. 인간이 힘을 걸리면. 됐습니까? 됐습니까? 내용은 끝났고요. 됐죠? 잠깐 쉬었다 갑니다.